초점과 관점입니다. 이 원칙은 주제문과 디자인과 함께 작가의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사물들을 고르고 배치하고 색을 골라 칠하기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제를 정했거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속에는 수많은 관련된 사람들이나 소재들이 있습니다. 작가는 글쓰기에 있어 주제나 사건의 어느 부분에 어느 인물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바라다 보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나 사건이라도 초점과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현실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야기나 논쟁을 진행하면서 누구에게 혹은 주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제가 나와 내 친구에 대한 것이고 우정에 대해 쓴다면 그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친구에게 맞추느냐에 따라 글의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정을 다루며 배반이냐 아니면 변함없는 신뢰나의 관점을 둘의 관계를 바라보는 스토리도 확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논쟁 시 나에게 초점을 맞춰 상대방을 적의 관점에서 바라다보며 쓰는 글과 악은의 관점에서 바라다보며 쓰는 글은 다릅니다. 반면에 초점을 상대방에게 맞춰 아군이냐 적군이냐 관점에서 쓰는 글도 다름입니다. 이렇듯 글을 쓰는 가운데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의도에 따라 확연히 다른 내용의 글이 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주제나 사건을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화적, 이 밖에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의 해석은 다릅니다. 기자들은 보통 사건을 보도할 때 자신이 의도하는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독자가 기사를 읽을 때는 기자의 초점과 관점을 간파하고 다른 초점과 관점에서 기사를 해석해내는 능력도 길러 또 다른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제문에 맞춰 하는 에세이 디자인입니다. 주제문의 결정은 주제가 포함하고 있는 수많은 주제문들 중에 하나의 주제문만 따로 떼어놓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문과 연결된 소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결정하고 난 후에 에세이 내용을 무엇을 넣고 뺄까를 결정하는 일은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소재로 무엇을 넣고 빼고 이들을 에세이 어느 곳에 이용하는가를 결정하는 작업은 에세이 재단이라 합니다. 이 재단은 또한 글의 크기도 결정합니다. 즉, 내가 몇 쪽을 쓰려고 하느냐에 따라 소재의 범위와 깊이도 결정되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소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소재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최선의 소재들을 골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겠죠. 주제문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다룰 것인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고 들어갈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작업을 에세이 재단이라 합니다. 에세이 재단은 개요 작성을 포함하여 글쓰기 초반부터 원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소재가 글 어느 곳에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가며 소재의 효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의 정확성입니다. 혹은 명확성입니다. 연설자는 연설하는 동안 청중이 질문하면 부가 설명이 가능하죠. 글쓰기는 연설과 달리 독자들이 글을 읽는 동안 작가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글이 일단 작가의 손을 떠나면 작가는 그 글에 대해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작가는 문장을 쓸 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문장의 뜻이 애매해 무슨 말을 하려 하지? 라는 질문이 자꾸 떠오르면 좋은 글이 아닙니다. 이런 글의 특징은 작가가 글을 쓰면서 자신 속에 갇혀 독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이 아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독자들은 부가 설명을 읽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죠. 작가는 독자가 이해를 할지 못할지를 가늠하면서 독자의 입장을 헤아리며 그에 상관한 표현을 찾아 글을 써야 합니다. 문장을 쓸 때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그 의미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작가 책임이라 합니다. 작가가 무책임하게 글을 써서 독자들 마음대로 해석하게 하여 글 해석 책임을 독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 해석이 나온다면 그 글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글을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썼다면 그런 작가는 참 고약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적 글쓰기에선 절대 애매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장르별 글쓰기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원칙들을 지켜가며 써야 하는 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는 다양하죠. 야구, 축구, 배구, 테니스, 골프, 탁구 등등등 참 많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를 장르별 글쓰기라 합니다. 이들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장르로는 스토리텔링, 단평쓰기, 추상적 개념 설명하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기, 논쟁하기에 있어 자신의 주장하기, 문제 해결책 제시하기, 원인과 결과 조사하기, 평론하기, 비평 해설하기, 그리고 연구 논문 쓰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더 자세히 세분화하면 스토리텔링은 픽션과 non-fiction이 있고, 픽션은 단편소설, 소설, 연극, 시 등이 있고, non-fiction은 다큐멘터리로 전공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이하 다른 장르의 글들도 그들만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하여 세분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 장르별 글쓰기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소개하면서 각 장르에서 분화된 글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순서대로 스토리텔링부터 연구 논문 쓰기까지 차례로 하나씩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번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세이, 즉 구조적으로 잘 짜인 글을 쓰는데 필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제와 주제문, 일관성, 응집성, 초점과 관점, 에세이 디자인, 표현의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가며 앞으로 배울 여러 장르의 글들을 연습합니다. 그럼 여기서 배울 장르 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단평쓰기, 추상적 개념 설명하기, 객관적으로 소개하기,
논쟁의 글에서 자신의 주장 글쓰기, 문제 해결책 제시하기, 원인과 결과 조사하기, 평론하기, 비평 해설하기. 비평 해설하기 글은 보통 논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논문 쓰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 장르별 글쓰기 기초를 연습하고 나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글쓰기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위에서 소개한 장르별 글쓰기를 순서대로 소개하며 각각의 장르에서 어떤 요소를 지켜가며 글을 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